영국에서 유명한 괴담이랍니다. 한 사업가가 회사 업무로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출장을 갔다가 2개월 만에 집으로 왔습니다. 그 사업가는 가족들에게 아프리카에서 사온 기념품을 보여주었는데 그중 이상한 가면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가면은 입은 뒤집어진 듯이 위아래가 바뀌어 있었으며 코는 없고 두 눈은 눈꼬리가 너무나도 길게 위로 찢어져 있는 데다 두 눈 밑에서 굵은 빨간 줄이 시작돼서 입까지 이어져 있는 형상의 끔찍한 가면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가면이 기분 나빠 치우라고 했는데 사업가는 이 가면이 3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거라며 보기엔 흉해도 꽤 귀한 가면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가면을 들고 장난삼아 말했습니다. 가면아, 가면아, 네가 정년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면 우리 부모님께 $5,000를 드려라. 물론 아무 변화도 없었고 아들은 그럼 그렇지 라는 듯이 한숨을 내뱉으며 가면을 식탁 위에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사업가도 무언가 마실 것을 찾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순간 가면의 눈에서 짙은 주황색의 불빛이 번쩍하고 빛났던 것입니다. 그는 놀랐지만 기분 탓이려니 하고 가면을 상자 안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아들은 역시 학교로 향했고 두 부부는 집에 남아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2명의 남성이 집을 방문해서 충격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부부의 아들이 지하철에 치여서 상반신이 찢겨진 채 하반신만 남았다는 겁니다. 부부는 그 믿을 수 없는 얘기에 너무 놀랐는지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을 못했습니다. 아들의 처참한 시신을 묻고 난 후 그들 부부에게 보상금으로 $5,000가 전해졌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소원한 그 액수대로 보상금이 나왔고 부부는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부인은 이 모든 것이 가면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상자에서 그 가면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흐흐, 안 돼. 이럴 순 없어. 네가 정령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면 내 아들을 돌려다오. 그 순간 가면의 눈이 다시 반짝였으며 순간 12시를 알리는 시계종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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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그것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고 부인은 아들이 온 거라 생각하며 문을 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은 엄청나게 소름 끼치는 느낌이 들었고 번뜩하고 어떤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곤 부인이 놓고 간 가면을 들고 빠르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정령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면 내 아들을 다시 무덤 속으로 데리고 가다오. 다시 가면에 눈이 빛났고 가면은 스스로 타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이 문을 열었을 땐 아들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부인은 너무나 화가 난 듯이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왜 돌아온 우리 아이를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자 남편은 뭔가의 공포에 홀린 듯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부인을 쳐다보며 더듬거리며 말을 했습니다. 당신 관에 묻힐 때의 아이의 모습을 잊었어. 방금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손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발로 차는 소리였어. 편하게 시작할게. 작년 이쯤에 내 남자친구가 오토바이 사고로 내 눈앞에서 죽었어. 장례식장은 당연히 갔지. 근데 5일 전에 갑자기 어떤 언니가 나보고 죽은 남친 이름이 지순신이라 치고 너 지순신이랑 연락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은 새끼랑 어떻게 연락을 해. 하늘에 양팔을 벌리고 소리칠까. 이랬더니 언니가 갑자기 뭔 소리야 나 어제 지순신이랑 놀았는데. 순간 너무 소름이 끼쳐서 장례식장에 있던 언니들한테 다 연락을 했어. 근데 9명 중에 2명은 진짜 갑자기 지순신이 나타났대. 7명은 소름 끼치는 소리 하지 말라 하고 안 믿어. 당연히 안 믿는 게 정상이지. 장례식까지 치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냐고. 그것도 내 눈앞에서 죽었는데. 그래서 난 나한테 말해준 언니한테 지순신 연락처를 물어봐서 연락을 해봤어. 전화를 받더라. 내 이름을 말하니까 정말 반가워하는 거야. 나 너무 놀라서 영통을 걸었는데 그 죽은 지순신이 웃으면서 반가워하더라. 근데 목소리가 너무 아픈 것 같았어. 계속 연락을 하게 됐는데 이때부터 악몽이 시작된 거야. 내가 지순신이 죽고 나서부터 남자를 3명 사귀었다. 근데 첫 번째 사귀었던 남자가 꿈에 나왔는데 나랑 걔랑 아파트 옥상 난간에 서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갑자기 얘를 밀었어.
얘가 떨어지면서 내 팔을 잡으려 하다 상처를 냈다. 그리고 바로 꿈에서 깼는데 그 상처난 곳이 너무 아픈 거야. 진짜 너무 아팠어. 생생하게. 첫날이니까 걍 잊었지. 둘째 날엔 두 번째 사귀었던 남자가 나왔어. 하수도 라고 해야 되나, 그 동그라미 뚜껑 바닥에 박혀 있는 거 있잖아. 얘가 여기 매달려 있는 거야. 떨어지면 죽는 상황이었어. 근데 내가 얘 손가락을 하나하나 떼는데 얘가 내 손가락을 손톱으로 막 긁어서 내 손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어. 얘가 떨어지는 순간 또 꿈에서 깨서. 근데 그 손가락이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픈 거야. 손을 움켜잡아도 너무 아팠어. 1시간 동안. 갑자기 밤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도 어떻게 알바하니라 너무 피곤하니까. 셋째 날도 걍 잊고 자버렸지. 셋째 날엔 내 친구가 나오더라. 근데 갑자기 내가 세 번째로 사귀었던 남자애가 내 친구를 칼로 찔러 죽였어. 난 너무 화가 나서 칼로 남자애를 찔렀어. 근데 얘가 반항하면서 내 발을 막 찌르더니 내 심장 쪽으로 칼을 들이대길래 내가 그 칼을 잡았더니 칼을 돌리는 거야. 막. 그래서 내 손바닥 껍질이 막 벗겨졌어. 그리고 난 화가 나서 칼로 걔 옆구리를 찍었는데 얘가 죽었다. 그리고 잠에서 깼는데 손바닥이랑 발이 진짜 아파. 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어. 그리고 생각해보니 이제 나올 남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넷째 날엔 편히 잠들었지. 넷째 날 꿈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미스터 피자가 나왔어. 홀에 알바생이 8명, 부점장 언니 1명. 이렇게 있다. 근데 낭떠러지에서 난 낭떠러지 앞에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언니를 잡고 있고 그 밑으로 쭉쭉쭉 언니들이 매달려 있는 거야. 두 번째에는 부점장 언니가 매달려 있었고 그 밑에는 갱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알바생 언니들이 매달려 있었는데 툭툭 떨어지더라고. 이제 첫 번째 언니랑 부점장 언니가 남았는데 부점장 언니가 놓으라면서 떨어졌어. 근데 갑자기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던 언니만 남았는데 갑자기 언니가 자기도 놓으라면서 손을 막 쫙 피는 거야. 근데 난 존나 세게 잡았는데 언니가 팔을 흔드는 바람에 언니가 떨어져 버렸어. 그리고 꿈에서 깼다. 손가락 사이사이가 아프고 언니들 잡느니라 오른쪽 다리에 힘을 너무 줘서 오른쪽 다리가 쥐가 심하게 난 것처럼 아픈 거야. 이제 잠자기가 소름 끼치는 거. 다섯 번째 날 꿈에서 내가 지순신네 오빠랑 싸우고 있었어. 근데 지순신네 오빠가 갑자기 주먹으로 내 죽방을 때리는 순간 꿈에서 깼다. 꿈에서 깨고 하나, 둘, 셋. 갑자기 송곳니가 똑 하더니 부러지더라. 정말 이빨 완전 건강하고 썩은 거 하나 없는데 갑자기 왜 반이 부러지는 거지? 멀쩡한 이가 오늘은 무슨 꿈을 꿀까? (2001년 8월쯤에) 중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행복한 가정에 두 아이가 있었는데 그 두 아이가 갑자기 납치되었습니다. 납치한 사람은 협박 전화를 계속했습니다. 또 나야. 아이들은 무사한가요? 흐흐흐. 날 그렇게 못 믿어서 되겠어. 뭐야? 죽여달라는 거야? 아닙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싫어. 네.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 죽는 거야. 네. 니들이 안 죽으면 이 애들이 죽고. 크크크. 이 미친놈. 미친놈. 네 아이들을 토막 내줄까? 지금 당장 네가 죽는다면 이 아이들은 살려 보내주지. 이런 나쁜. 결국 그 아이의 부모는 납치범과의 통화 중 아이를 살리기 위해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 집에 들어 닥치는 순간 약간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어이, 왜 아이들의 엄마만 시체가 있지? 그러게, 그렇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범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들과 부인을 모두 죽인 것입니다. 2002년 5월에 범인은 체포되었지만 범인은 죽은 아이와 부인의 원령을 보았다고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범인은 교도소에서 자살.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범인의 아내의 무덤에서 범인의 피가 발견되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 안 되는 이 일을 중국 사람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저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근처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다. 집에 불이라도 났나 싶어 급히 가보니 다행히도 집에서 조금 멀리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소방차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집주인이라고 생각되는 부부와 주변 사람들은 안타깝게 쳐다만 보고 있었다. 점점 집은 불타오르고 있었는데 문득 2층을 보니 창가에 소녀가 서 있었다. 뭔가 외치고 있었는데 아마도 구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다. 뭐 하는 겁니까? 빨리 돕지 않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부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소녀를 바라고만 있었다. 부부의 어이없는 태도에 기가 막혀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고 했지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말렸다. 큰 불로 인해 사람들의 정신이 이상해진 건가? 주변 사람들에게 따지려는데 누군가 말했다. 저 부부에겐 아이가 없다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까에는 초초한 상황이라서 눈치채지 못했지만 소녀를 보니 선뜻 위화감이 느껴졌다. 소녀는 불길에 휩싸여 있지만 무서워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당황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뭔가 말하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걸까? 계속 바라본 후에야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불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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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라.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주변 사람과 마찬가지로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화재가 진압되었을 때 그 집은 완전히 불타버렸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사는 남매가 있었다. 집은 매우 가난했다. 원래 가난한 건 아니었고 사업이 실패해서 그런 것이었다. 그 와중에 어머니까지 사고로 죽고 아버지는 폐인이 되어 항상 고주망태였고 걸핏하면 남매를 두들겨 팼다. 그날도 남매는 술 취한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고 마당에 꿇어앉아 울고 있었다. 그 와중에 누나는 동생에게 빵 하나를 내밀었다. 동생은 빵을 한 입 베어 먹더니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다. 땅속에는 요정이 산대. 그 요정한테 먹을 것을 주면 보답을 해준대. 옛날에 엄마가 그랬어. 그러자 누나는 마당 한 귀퉁이에 있던 구멍에 먹다 남은 빵을 실로 묶어 내려보냈다. 그런데 아래에서 잡아당기는 느낌이 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잠시 후 누나는 실을 끌어올려 보았는데 실에는 빵 대신 금 한 덩어리가 매달려 있었고 편지 한 통도 같이 달려 있었다. 저는 땅속의 요정입니다. 착한 꼬마분들, 맛있는 빵을 준 보답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이런 내용이었다. 그런데 앞불사. 이 광경을 아버지가 보고는 또 남매를 두들겨 팼다. 금이 어디서 났느냐고 마구 때렸다. 그러자 남매는 사실대로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믿지 않았다. 하긴 다 큰 어른이 믿을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아버지의 폭행은 심해지고 남매는 이제 너무 지쳐갔다. 그런 도중 전에 빵을 내려보냈던 구멍이 커져 있었다. 전날 비가 와서 그런 걸까? 옅은 구멍에 이곳저곳이 무너지면서 그리 된 듯 싶었다. 그런데 그 구멍 안으로 금빛이 찬란히 빛나는 게 아닌가.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남매는 바라보고 있었는데 마침 또 아버지가 왔다. 아버지도 그 광경을 보게 되었고 남매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곧 밧줄을 몸에 감고는 땅속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을까? 남매는 밧줄을 끌어올려 보았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금과 함께 편지 하나가 또 같이 매달려 있었다. 번번이 맛있는 음식 감사합니다. 이번 음식은 아주 색다르더군요. 어찌나 발버둥 치던지 먹기가 아주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참 맛이 있었습니다. 보답으로 금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뒷면에 다른 내용이 또 적혀 있었다. 또 다른 음식이 두 착한 꼬마분들을 괴롭히면 또 내려보내세요. 맛있게 먹어드리고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의 선술집에서 매일 저녁 한 손을 인형에 집어넣고 인형이 말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복화술사가 있었다. 이 복화술사는 선하고 순박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인형을 이용해서 주로 껄렁하고 꺼림칙한 괴팍한 농담을 연기했는데 워낙 그 솜씨가 기가 막혀서 단골들은 모두 그 복화술사의 공연을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다. 복화술사는 결코 공연을 많이 하거나 긴 앵콜 공연은 피했으며
오직 무대에 등장하는 동안의 짧은 시간 동안만 신비롭도록 완벽한 복화술 공연을 하고 시골 구석에 자신의 집으로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인이 우연히 길을 지나다 밤이 깊어 시골 마을에서 하룻밤 자고 가려다가 그 선술집에서 한 잔 목을 축이게 되고 그 선술집에서 공연을 하는 복화술사를 보게 된다. 복화술사는 선술집에 나타난 여인을 보았고 그는 한눈에 여인에게 반했다. 여인도 복화술사의 공연에 빠져들었고 이윽고 그녀는 복화술사를 사랑하게 된다. 여인은 복화술사를 운명의 남자라고 생각하고 일정을 취소하고 계속 시골 마을에 머문다. 여인은 매일 저녁 선술집에서 복화술사에게 박수를 보내고 무대 뒤로 다가가 복화술사에게 연기를 칭찬하고 짧게 몇 마디 나눈다. 복화술사는 상기된 얼굴로 따뜻하게 그녀를 대한다. 그러기를 며칠째 여인은 용기를 내어 복화술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만날 것을 청한다. 복화술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는 거절한다. 여인은 절망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복화술사의 공연을 본다. 여인은 다시 몇 번을 거듭하여 복화술사를 만나려 하지만 복화술사는 아무런 설명 없이 여인에게 이곳을 떠나 고향으로 목적지로 돌아가라고 할 뿐이다. 결국 여인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면서 깊은 밤마을의 외딴 공터에서 기다리겠다고 한다. 여인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여인은 초조해한다. 과연 복화술사가 나타날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이윽고 복화술사는 마침내 여인 앞에 나타난다. 그런데 복화술사는 여전히 인형과 함께 나타난다. 여인은 자신과 만날 때에도 오직 복화술에만 열중인 복화술사에게 화를 낸다. 복화술사는 고개를 떨구고 말이 없다. 여인은 더욱 화가 나 복화술사의 인형을 붙잡고 찢어버리려고 한다. 복화술사의 손에서 인형이 벗겨지자 그제야 복화술사의 비밀이 드러난다. 복화술사는 참 쌍둥이. 복화술사의 왼손 부분이 기괴하고 흉측하게 일그러진 작은 복화술사의 동생이었던 것이다. 여인은 비명을 지르고 복화술사는 얼굴을 감싸주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인형을 벗어던진 소인은 징그러운 미소로 킬킬거리면서 여인에게 소리친다. 너는 복화술에 반했고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소녀는 학교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한밤중에 벽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린대. 근데 그 노크 수만큼 똑같이 해주지 않으면 죽는다나. 평소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 신경이 쓰여 잠을 설치곤 해서 오늘 역시 언제 노크 소리가 들릴까 잠을 설치고 있었다. 또 잠이 들 무렵 벽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노크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지만 노크 수만큼 되돌려주면 살 수 있다는 말부터 생각나 똑같이 노크를 했다. 이야기는 사실이었던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안심한 소녀는 다시 잠을 청했다. 또 순간 다시 벽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살짝 불안했지만 아까처럼 똑같이 두드렸다. 혹시 밤새 계속되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한 소녀는 점점 불안해졌고 떨리는 마음으로 30분 정도 기다렸지만 벽에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윽고 다시 잠을 청하려는 순간 이 이야기는 제 친구에게 들은 실화입니다. 제 친구는 광주의 모 교도소에서 군근무를 했었습니다. 그곳에 야간 근무를 설 때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곳에 시설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대부분의 사건 사고가 그대로 녹화가 되는데 친구가 병장을 달고 상황실 근무를 설 때 한 교도관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교도관이 예전에 찍혔던 비밀 테이프를 몰래 보여주면서 그때 상황을 말해주더라군요. 그때 본 기밀 테이프 중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부터 1인칭으로 서술하겠습니다. 최대한 친구가 말해준 대로 서술. 교도소의 제일 아래쪽이 사형대가 있어. 처음 사형대 감시대에 들어가서 근무를 설 때 진짜 너무 무섭고 떨려서 죽는 줄 알았어. 물론 나중에 짬밥 먹고 나서는 시체실이든 사형대 근처에서건 상관없이 몰래 짱 박혀 담배를 피웠지만 사형대 위에 있는 야기에서 3층 높이 위에 감시대가 있는데
일반 군부대에선 보통 2명이 한 조로 근무를 서잖아. 그런데 우린 각 감시대마다 1명씩만 근무를 서거든. 그것도 교대 근무자가 열쇠를 들고 가서 감시대 문을 열어주고 안에 있는 근무자한테 실탄을 받고, 교대를 받는 사람이 열쇠를 받아서 나갈 때 열쇠로 문을 잠그고 나가는 형식이야. 한마디로 혼자서 밀폐된 공간에서 4시간 동안 혼자 있어야 한다는 거지. 감시대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곳이 사형대 감시대인데 주변은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사형대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처럼 불을 비추고 있어. 사형대 주변은 다 밀폐된 공간인데 가끔 사형대 목줄이 바람에 흔들거리는 것처럼 흔들흔들거려. 정말 그때는 온갖 상상이 다 생기곤 하지. 내가 육군으로 치면 병장대 상황실에서 근무를 서는데 그곳에는 곳곳에 설치된 CCTV가 실시간으로 여러 화면에 나와 있거든. 한날은 근무를 설 때 교도관 중에 1명이랑 같이 근무를 서는데 문득 교도관과 새벽에 얘기를 나누다가 교도관이 혹시 예전에 총기 난사 사건을 들은 적 있냐고 물어보더군. 그래서 난 대충은 들었는데 자세히는 모른다고 했지. 그러더니 교도관이 갑자기 열쇠로 잠긴 캐비넷 같은 데를 열더니 어떤 테이프를 들고 오면서 이게 그때 사건이 담긴 영상인데 한번 볼래? 이러더군. 그래서 난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본다고 했지. 그 테이프를 한 모니터에다가 틀어주더라고. 화면엔 그냥 조용했어. 이때 교도관이 말하길 이때부터 사형대 감시대에서 무전이 날라왔다고 하더군. 그때 무전 내용이 지금 사형대 근처에 뭔가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 확인 바람. 이라는 내용이었대. 그러다 갑자기 화면에 타타타타탕. 실제로 총소리까지 녹음된 건지 기억이 가물가물함. 기윽. 소리가 들리더니 창문에 깨지고 감시대 안에 있던 근무자가 약 2에서 3층 높이에서 총을 들고 뛰어내리는 거야. 교도관 말로는 그때 그 근무자는 뛰어내리고 무릎 2개가 다 나가서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군. 그리고 근무자가 말하길 무전을 날리고 나누의 밑에 사람 같은 형상을 계속 주시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쪽으로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길래 무서워서 창문으로 총을 쏴서 유리를 깨고 뛰어내렸다는 거야. 그리고 교도소에는 사회에 있을 때 진짜 날고 기는 사람들만 모아서 만든 기동대가 있는데 교소도 내 폭동 진압이라든지 탈옥수들 잡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한 명이 조폭 3명 정도는 진압할 정도로 실력자들이고 귀신 같은 건 전혀 안 무서워하는 그런 냉혈인 같은 집단이 있는데 화면에 그 사람들이 한 6명인가 줄을 지어서 플래시를 들고 그 감시대로 뛰어가는 게 보이는 거야. 그 사람들이 감시대에 도착할 때쯤에 갑자기 6명이서 짝이라도 한 듯이 동시에 우와와와 소리를 지르면서 뒤돌아서 다 도망가는 거야. 그리고 조금 있으니깐 그 화면에 뭔가 이상한 형체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사람이긴 사람인데 허리 아래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2팔로 벽을 스멀스멀 기어 올라가는 게 카메라에 잡혀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얼마나 섬뜩했는지. 난 실제로 귀신을 안 믿었는데 그 화면 보고 믿게 됐어. 여기까지가 친구가 얘기해준 내용입니다. 아직도 그 교도소엔 그 테이프가 있다고 하더군요. 사귄 지 2년 되는 커플이 있었다. 밸런타인데이가 되기 며칠 전 여자는 남자에게 밸런타인데이에 집으로 오라고 했다. 평소 여자는 애인에게 요리를 해준 적이 없어서 밸런타인데이 기념으로 요리를 해주기로 한 것이다. 밸런타인데이 당일 하루 종일 여자는 여러 가지 요리를 준비했다. 퇴근 시간이 넘어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안해. 야근해야 될 것 같아. 오늘 못 가. 여자는 크게 화를 냈고 전화기를 내던졌다. 요리에 자신이 없어서 큰 맘 먹고 모처럼 준비했는데 필요 없어졌다. 버리기도 못해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 혼자 있게 된 여자는 당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깨를 잡았다. 쉿, 조용히 해. 여자는 순간 뒤돌아 손에 잡고 있는 포크로 찔러버렸다. 뭔가 꽂히는 소리가 나고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어둠에 익숙하지 않은 눈으로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재빨리 경찰에 연락했고 이윽고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자 그녀는 안심하고 방에서 나왔다. 거실에 피가 떨어져 있었고 핏자국은 욕실로 이어져 있었다. 욕실에 들어간 경찰에 몇 분 후에 돌아와서 조용히 그녀에게 말했다. 죽었습니다. 목에 포크가 박혀 있더군요. 여자는 깜짝 놀라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그런 그녀를 경찰은 정당방위라며 위로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했다. 강도가 훔치려고 했던 건 이 결혼 반지입니까? 회사원 A씨가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져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리였지만 오늘따라 눈길을 끄는 집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그 집의 창문으로 보이는 사람의 그림자였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그림자는 격렬한 춤을 계속 추고 있었습니다. 과연 열정이란 건가라고 흡족한 표정을 짓는 A씨. 그림자의 춤이 마음에 든 그는 그날 이후 퇴근 후에 그 방의 창문을 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한 일로 그 맨션의 관리인과 대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평소 그 춤추는 사람에 대해 궁금했던 A씨는 관리인에게 이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방의 사람은 댄서인가요? 언제나 열심이네요. 그러자 집주인은 얼굴이 시퍼렇게 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방은 지금 아무도 살지 않아요. 그는 믿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매일 저녁 그 방에서 비치는 춤추는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관리인에게 이야기하자 혹시 이전에 살고 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관리인. 관리인의 말에 의하면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방에서 이전 주인이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 고통으로 인해 목이 매달린 채 격렬하게 날뛰었다고 합니다.